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50대 중반 애청자 여성입니다. 평소 바쁜 일상 짬짬이 다른 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즐겨 듣던 도중에 며칠 시간이 나서 저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 부득이 인사말은 이쯤에서 줄이고 곧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보고 자랐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혹시 신내림 받은 무당이 아니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셨거든요. 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셨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재주는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워낙 명석하게 타고나신 지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비범한 눈썰미였거든요. 어머니의 비범한 눈썰미를 제가 처음으로 직접 체감하게 되었던 건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이었으니까 아마 67살 무렵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먼 동네에 있는 손바닥만한 시장에 갔었는데요. 그 시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손바닥만한 시장이 터가 아주 좋구나. 지금은 작고 별 볼 일 없는 시장일 뿐이지만 장차 이 시장을 중심으로 돈이 모여들고도 남겠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풍수지리학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 엄마가 한평생 장돌뱅이로 살아오면서 터득한 일종의 경험이자 눈썰미란다. 자고로 물류와 사람의 흐름을 찬찬히 읽어내다 보면 돈줄기 또한 눈에 훤히 보이는 법이란다. 돈이란 결국 물류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을 쫓아다니게 마련이거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딱 그런 모양새야. 길이 사방팔방으로 이어져 있는 덕분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꼭 한 번씩 거쳐가면서 끼니도 미리 해결하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는 교통의 요충지잖니. 더군다나 주변 지역에 수산물이 풍부한 바닷가 지역과 농사짓는 농경지들이 겹쳐 있기도 하고, 비록 지금은 손바닥만한 시장에 불과하겠지만 머지않아 이 동네에 돈줄이 모여들 거란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난한 장돌뱅이의 딸로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아주 좋았지만 학교 근처도 못 가보셨고, 하물며 산수 같은 건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셈이 아주 밝은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부터 장돌뱅이 장사에 대동해서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정말 안 다녀본 곳 없이 모두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랬던 덕분에 저희 어머니에게는 물류와 사람의 흐름을 읽어내고 그걸 통해서 장차 돈이 모여들어 대박이 날 자리를 알아보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셨던 거죠. 아무튼 어릴 적 제가 직접 겪었던 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장차 대박이 날 거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손바닥만한 작은 시장 있잖아요. 몇 년 뒤에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주 큰 시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허허 벌판뿐이었던 시장 주변 땅에도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 있거나 한창 건축되고 있던 도중이었고요. 그 밖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곳이다 하고 점 찍은 장소는 여지없이 대박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어머니께서는 타고나기를 명석한 두뇌에 어릴 적부터 장돌뱅이 생활을 해오셨던 경험이 더해져서 대박날 자리를 알아보는 눈썰미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분이셨지만, 역설적이게도 한평생 당신 명의로 된 땅 한 평조차 가져본 적 없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주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어요.
저희 외가댁은 조선시대 때부터 상인, 그러니까 보부상의를 하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문의 후손인 외할아버지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평생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는 장돌뱅이셨고요. 문제는 외할아버지가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니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돌뱅이 장사로 돈을 버는 족족, 바로 그날 시장 통해서 술값으로 모두 탕진하기 일쑤였거든요. 하물며 그날 번 돈을 오직 술값으로만 탕진했다면 차라리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집안에 빚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시절 시장통에는 을에 화투판이 벌어지게 마련이었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화투판을 좀처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분이셨다고 해요. 장돌뱅이 생활의 피로를 풀겠답시고 화투판에 뛰어들어서는 전문적인 화투쟁이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가진 돈을 모조리 잃어버리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빚까지 내가면서 화투를 쳤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게 될 가난과 빚더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물론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평생 아주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외할아버지로부터 장돌뱅이라는 직업을 물려받은 뒤 같은 장돌뱅이셨던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두 분이 함께 열심히 장사를 다니셨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유산으로 어마어마한 노름빚을 물려주셨다지 뭐예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저희 쌍둥이 자매까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쌍둥이 자매 중 둘째인 저희 여동생이 어릴 적부터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언니인 제가 쌍둥이 여동생 몫의 영양분까지 많이 빼앗아 먹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말 이제 허리가 휠 지경이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남긴 노름빚을 갚으랴, 쌍둥이 딸아이 뒷바라지를 하랴, 심지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여동생 병원비까지 책임지랴. 그야말로 10원 한 장이 아쉬울 지경이셨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대박날 자리를 알아보는 재주와 눈썰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땅을 미리 사놓으시기는커녕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하게 지내셨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진귀하고 값진 재산을 가진 부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진귀하고 값진 재산이란 바로 저희 쌍둥이 자매였죠. 저희 쌍둥이 자매가 어머니로부터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은 덕분에 이미 국민학생 시절 때부터 아주 영특한 아이들로 소문이 났었거든요. 우선 저부터가 공부 쪽에 아주 큰 소질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저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때 저는 분명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으면서 전교 1등을 차지했었고 그것만으로도 저희 집에서는 아주 큰 경사가 생긴 셈이었는데요. 그런 저보다 훨씬 더 명석한 수재가 저희 집에 살고 있었으니 그 수재는 바로 쌍둥이 여동생이었는데요. 뭐가 좀 이상하다고요. 쌍둥이 자매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다니고 있었을 텐데 제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수재인 동생을 어떻게 앞질러서 2학년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냐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제 동생이 저랑 같은 해에 같은 학교에 입학했던 건 맞지만 머리가 워낙에 좋아서 월반을 했거든요. 제가 2학년 전교 1등을 받아오던 그 해, 동생은 월반한 3학년에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가기 싫다면서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지루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너무 시시해요. 그런 동생의 말에 화들짝 놀란 어머니께서는 바로 이튿날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셨고, 담임 선생님께서는 저희 동생에게 어떤 수학 시험지를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100점짜리 수학 시험지를 보여주시며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따님께서 방금 풀었던 시험 문제는 근처 명문사립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지거든요.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수두룩한데 그걸 다 맞췄다는 건 아무래도 둘째 따님께서는 수재 중에 수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여동생은 교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요즘 시절에 태어났다면 소위 영재교육 과정 대상자가 되고도 남았을 정도의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문제는 저희 자매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영재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시절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나마 어머니 아버지 모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셔서 교육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가 요즘 세상 같았다면 저희 동생 같은 영재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검정고시로 빠르게 넘긴 뒤에 어린 나이부터 곧장 대학교에 다니며 타고난 가능성을 더욱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조금 많이 달랐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그런 방법이 아주 없는 것까지는 아니어서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셨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셨을 뿐더러 동시에 옛날 분이셨기에 검정고시를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식 학교 졸업장에 일종의 한이 맺혀 있는 분이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담임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딸에게 검정고시를 보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혹시 검정고시에 대한 편견 때문이신가요? 편견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껏 지켜보면서 살아온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정식 졸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지 않기 일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저희 쌍둥이 딸아이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정식 졸업장을 따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의 걱정은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죠.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풍조가 분명 있었으니까요. 그런 색안경은 검정고시 출신 명문대 졸업생이라고 한들 크게 다르지도 않았어요. 수재라서 빠르게 대학에 가기 위해 검정고시를 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집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거나 혹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나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이라서 퇴학을 당하거나 자퇴를 하는 바람에 정식 졸업장을 따지 못했을 거라는 억측을 낳기 일쑤니까요. 아무튼 당시 선생님께서도 저희 어머니의 고민에 크게 동감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을 위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해 주셨죠. 그러시면 저를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둘째 따님이 졸업하는 그날까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목을 직접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가 사범대학 시절에 고등학생들 가정교사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둘째 따님을 저에게 맡겨주셔요. 그렇게 저희 동생은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담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국민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로 방과 후에 고등학교 교과 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동생에게 자극을 받아서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일석이조로 좋은 일이 된 셈이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어요. 두 딸아이가 모두 총명하고 영특하며 우애도 깊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보다 큰 보람과 값진 재산이 또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건 비단 저와 동생 둘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돌뱅이 생활을 하시며 비록 경제적으로는 10원 한 장이 아깝고 몸도 늘 지쳐 계셨지만 저희 쌍둥이 자매만 보면 신나서 기운을 내셨거든요. 그러는 동시에 저희 부모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은 다름 아닌 저희 쌍둥이 자매를 둘 다 서울대 입학시키는 것이었죠. 이후 부모님께서는 그 꿈을 위해 아주 억척같이 최선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쌍둥이 자매에게 외할아버지께서 남긴 노름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모든 빚을 다 갚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쌍둥이 자매의 서울대 등록금을 미리 마련해두기 위해 더더욱이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쌍둥이 자매의 서울대 합격증을 품에 안아보실 수 없으셨습니다. 때는 저와 동생이 중학교 졸업식을 앞두고 있던 바로 그해 겨울, 엄동설원이 유달리 기승을 부리던 그날에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장돌뱅이 장사를 하기 위해 낡은 트럭을 타고 먼 길을 나서셨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심한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 타고 계신 장돌뱅이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추락을 하고야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에서 소천하셨죠. 그로 인해 저희 쌍둥이 자매는 하루아침에 사실상 고아 신세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아원 출신이라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고요. 어머니 쪽 외가댁 친척들이 계시기는 했지만 노름쟁이 외할아버지의 핏줄을 물려받은 나머지 저희 쌍둥이 자매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만한 어른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것이라고는 손바닥만한 사글세 월세방 하나뿐이었던 데다가 당시는 고등학교가 지금처럼 의무교육도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생은 여전히 저보다 몇 곱절은 훨씬 뛰어난 수재 중의 수재였으니 저로서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며 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고 며칠 뒤 그 다짐 그대로를 동생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아무래도 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할 것 같아. 너랑 나 둘 중 하나는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당장 집안에 쌀 한 톨 남아있지 않고 다음 달 월세 못 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 그럼 언니랑 나랑 둘이서 같이 하면 되잖아. 찾아보면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야.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네 몸이 너무 약하잖아. 앞으로 언니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런 건 싫어. 나 때문에 언니가 학업을 포기하는 건 싫다고. 나도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둘 중 하나가 생계를 책임져야만 한다면 그건 내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내가 언니이기도 하고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수재이니까. 그리고 나도 이대로 영원히 공부를 포기하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야. 네가 먼저 서울대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언니 공부 뒷바라지 해줘. 그럼 언니도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꼭 서울대 갈게. 그날 동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언니인 저의 뜻을 받아들여 주기로 했고 저를 꼭 끌어안으며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정식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서울대도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요. 그런 다음에 언니인 제 공부 뒷바라지를 해서 서울대, 아니 장차 유학까지 보내주겠노라고요. 그렇게 의기투합한 저희 자매는 바로 이튿날부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서울대를 목표로 밤낮 없이 치열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근처 인력사무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잣집 사모님 댁에서 파출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저의 가방끈은 중졸에서 잠시 멈춰있게 되었고, 생전 처음 해본 파출부 일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무척이나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동생을 서울대에 보내고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뭐든 다 할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의 영특한 머리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하는 부잣집 사모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게 되었죠. 어머니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았기에 한 번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사모님께서는 저를 두고 처음에는 아무런 경력이 없는 파출부를 들였다며 내심 걱정을 꽤나 하셨지만, 제가 일을 한 번 알려주면 절대로 까먹지 않고 꼼꼼하게 일 처리를 잘하니까 오래지 않아서 크게 안심하셨어요. 더군다나 제 머리가 유달리 영특했던 덕분에 사모님께 뜻밖의 도움이 되어드린 적도 있었고요. 당시 사모님께서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주변 분들에게 이래저래 큰 목돈을 자주 빌려주고는 하셨는데요. 그 액수가 꽤나 크고 이자율도 서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사모님이 계산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죠. 제가 사모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던 그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께서 장부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혼자 끙끙 앓다시피 이자를 계산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청소를 하면서 슬쩍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사모님께 큰 손해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봤을 땐 이자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계산을 해보려무나. 그렇게 저는 암산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은 계산이었을 테지만 어머니를 닮아서 셈이 무척이나 빠르고 정확한 편이었던 저는 금세 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주판까지 동원해 가면서 제가 계산한 이자가 맞는지 아닌지 몇 차례씩이나 검산하셨어요. 그러고는 크게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해준 계산이 맞는 계산이었어. 근데 너는 이걸 그냥 한번 슬쩍 보고서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니? 네, 이자가 적용되는 구간을 차등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사모님께서는 모든 구간에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간별로 차등해서 정확한 이자를 계산해 드린 겁니다. 평소에도 영특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똑똑한 줄은 몰랐네. 정말 고마워. 이번 달 월급 줄 때 보너스 같이 챙겨줄게. 대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일해주렴. 이로써 저는 사모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얼마 뒤에는 사모님께서 하늘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부러워하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당시 사모님에게는 딱 제 또래의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학교에서 낙제점을 맞아왔더라고요. 문제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아들이 공부 쪽에 재능이 없다는 건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바로 그날부터
단 한 번도 낙제점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 아휴, 그런데 오늘은 유독 마음이 더 아프네. 오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이대로라면 장차 대학교 입학은 가망이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셨군요. 상심이 크셨겠어요. 나보다는 우리 아들이 더 크게 상심했을 거야. 자기 친척 형제들은 다들 명문대를 갔는데 우리 아들만 대학 못 가게 생겼으니까 말이야. 여하간 듣자 하니 동생도 너처럼 머리가 좋다면서. 저는 동생에 비할 바가 못 돼요. 동생은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미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거의 가지고 놀 정도로 아주 특출난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쩌면 저희 쌍둥이 자매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셨던 분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셨을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특출난 재주는 아무나 터득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사모님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돌뱅이의 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모두 돌아다니며 쌓은 경험과 아주 뛰어난 지성을 타고나셨던 점이 더해져서 물류와 사람의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셨고, 이를 통해 장차 돈줄기가 모여들어 대박이 나게 될 자리를 점치고 알아보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셨다는 이야기였죠. 다만 10원 한 장이 아까울 정도로 극심한 가난 때문에 점찍은 땅을 단 한 평도 사모으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고요. 아무튼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자 사모님께서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문득 이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정말 너희 어머니 이야기가 확실해? 어디서 전해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요. 저도 어머니께서 직접 점 찍으셨던 자리가 대박이 나는 모습을 숱하게 지켜보면서 자라왔는걸요. 하기사, 어머니께서 그토록 뛰어나신 분이셨으니 너희 쌍둥이 자매가 명석한 머리를 물려받을 수 있었겠지. 너희 어머님의 재주는 단순히 장돌뱅이로서 살아온 인생 경험 하나만으로는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다. 여하간 이번 주 금요일에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꾸나. 죄송하지만 혹시 저를 데리고 땅을 보러 갈 생각이시라면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재주가 없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땅 보러 가자는 거 아니거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출근하기가 무섭게 그댁 차를 타고 사모님과 함께 어디론가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죠. 제가 이러던 사모님 댁도 부잣집 저택이었지만 그날 도착한 그곳은 과장 조금 보태서 사모님 댁보다 몇 곱절은 훨씬 큰 대저택이었어요. 대궐 같은 저택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위용이 아주 대단했죠. 당연하게도 한껏 기가 죽은 저는 사모님께 여기가 어디냐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그 저택에서 사교 모임이 있어서 왔다고 대답해 주셨죠. 눈치를 보아하니 아무래도 상류층 부잣집 사모님들께서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임인 것 같았는데요. 잠시 후 그런 제 예상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거실에 너무나도 기품이 넘치는 부잣집 사모님들께서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저희 사모님께서 다른 분들께 저를 일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아이라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던 바로 그 순간의 일이었어요. 그 엄청난 대저택에 안주인 여사님께서 제 소개를 듣기가 무섭게 헐레벌떡 다가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박 여사님께 자네 이야기를 듣고선
오늘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어. 저로서는 도무지 영문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대저택에 안주인 여사님께서 중졸파출부인 저를 기다리고 있으실 만한 일이라는 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한 가지 떠올린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죠. 혹시 저를 데려가실 생각이시라면 정중하게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일하는 사모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거든요. 그런 일이 아니라 자네한테 꼭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혹시 돌아가신 자네 어머님 성함이 김성옥 되시는가? 순간 크게 놀란 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님 이름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집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기는 이 집을 나한테 준 사람이 바로 자네 어머님인데 내가 그런 은인을 어떻게 잊고 살 수가 있겠어. 이 큰 저택을 저희 어머니께서 여사님께 드렸다고요? 그날 대저택 안주인 여사님께서는 제 손을 연신 쓰다듬으며 지난날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인연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날 대저택 안주인 여사님께서도 저희 어머니처럼 이 시장 저 시장을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왜 장날이면 시장에 찾아와서 각설이 공연을 벌이며 엿도 팔고 각종 잡화들도 팔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사님 부부가 지난날에 바로 그 일을 하셨다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처럼 꽤나 가난한 분이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평생 짠돌이처럼 사셨던 시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쌈짓돈 지폐다발이 덜컥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마침 여사님께서는 여기저기 떠도는 장사꾼 생활에 몸도 마음도 이미 모두 지쳐 있었기에 시장에서 하루 장사를 마친 뒤 콩국수로 끼니를 때우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상인 한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것도 이제 더는 못 해먹겠어. 이미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버렸거든.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밭대기라도 얻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살게.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 어머님 유산에다가 그동안 한 푼 두 푼 어렵게 모아둔 돈이면 충분히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물론 기왕이면 땅값이 많이 오를 만한 곳에 자리를 잡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나도 팔자에 없는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남은 평생을 살 수 있을 테니까. 에휴,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 자기나 나나 한평생 장사만 해온 사람들이라서 땅 보는 눈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야. 내 처지에 땅이라는 걸 사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인 건 뻔한데 그 마지막 기회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땅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건너자리에서 콩국수를 드시며 허기를 달래던 장돌뱅이 한 분께서 여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살아생전의 어머님이셨죠. 마침 식사를 마친 참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자리를 뜨며 지나가는 이야기 삼아서 여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경기도 어디쯤 가면 딱 좋은 땅이 하나 있거든? 나한테 그만한 여윳돈이 있으면 당장에 그 땅을 사놓을 거야. 그러자 주변 모든 상인들의 이목이 저희 어머니에게 집중되었고 어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알려준다는 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기들 혹시 성남 남단녹지라고 들어봤어?
지금은 사방팔방에 오이밭이랑 참외밭밖에는 없는 깡촌 중에 깡촌인데 내가 봤을 땐 거기가 장차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가는 금싸라기 땅이 될 거야. 하지만 당시 여사님께서는 저희 어머니의 말을 쉽사리 믿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성남 남단 녹지라면 나도 잘 알지. 성욱이 네 말 맞다나. 거긴 깡촌 중에 깡촌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거기가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거야? 요즘 다들 먹고 살 길 찾아서 고향 등지고 서울로 올라오고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장차 서울은 사람으로 미어 터지게 되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장차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낳고 또 그 아이들까지도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어봐. 서울 하나만으론 그 수많은 인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 당연히 서울 근처를 새로 개발해서 그 수많은 인구를 분산시켜야 할 텐데. 서울 북쪽은 휴전선이 가까워서 근실 내로는 개발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봐. 군사보호구역이 도처에 널려 있기도 하고. 그렇다면 결국 서울 남쪽으로 개발 방향이 잡히게 될 텐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남이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더라. 전라도 쪽에서는 천안, 평택, 수원, 그 다음에 성남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고 경상도 쪽에서는 문경, 세제 넘어서 이천, 용인 다음에 성남을 거쳐서 서울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성남 남단 녹지가 있어. 오히려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채로 깡촌으로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라니까. 여하간 판단과 선택은 자기 스스로 내리도록 해. 나야 뭐 뜨내기 장돌뱅이가 오며 가며 안면 있는 안악한테 지나가는 말 한마디 정도 해주는 것뿐이니까.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사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과 여사님은 장사를 하면서 서로 안면이 있고 간단한 통성명 정도나 하고 지냈을 뿐 크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여사님의 주변에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인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사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셨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성욱이 말대로 한번 해보면 어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욱이가 하는 말이잖아. 자기는 잘 모르는 모양인데 성욱이 별명이 땅 보는 귀신이라고. 귀신. 성욱이가 점찍어 놓은 곳들은 머지않아서 여지없이 대박이 났거든. 걔가 워낙에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땅 보는 눈 하나만큼은 확실해. 그 정도로 땅 보는 눈이 좋다고? 아, 그렇다니까. 자기도 이 동네에서 전파사 하던 박씨 알지? 그 박씨도 성욱이 말 듣고 이사를 갔다가 금세 대박이 났었잖아. 마치 여사님 또한 그 박씨라는 이름의 아저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사님은 며칠을 곰곰이 고심한 끝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성남 남단 녹지 지역에 땅을 사셨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 말대로 대박이 나면 크게 횡재한 거고 만에 하나라도 행여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죠. 이쯤 되면 그 성남 남단 녹지라는 곳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곳인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지난날 성남 남단 녹지라고 불리우던 곳의 지금 이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자네 어머니가 나한테 추천해 주었던 그 성남 남단 녹지가 정확히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분당일세. 분당이라고요? 1기 신도시 개발 덕분에 땅값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는 바로 그 분당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대저택을 자네 어머님께서 나한테 주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일세. 자네 어머니 말대로 분당에 땅을 샀더니 초대박이 나서
지금처럼 큰 갑부가 될 수 있었거든. 어디 그것뿐이겠어. 분당 땅이 대박이 난 다음에 참으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한 상인들 통해서 자네 어머니가 과거에 점 찍어 두었다는 곳들을 알아내 찾아다니면서 식당도 열고 가게도 차리고 했더니 거기까지도 전부 대박이 나더라고.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여사님에게 점 찍어 주었던 성남 남단 녹지라는 지역이 바로 분당이었던 것이었어요. 여사님께서는 아주 싼 값에 그 동네 땅을 사두었다가 분당의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그야말로 돈벼락을 억수로 맞게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여사님께서는 언제 한번 저희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그날의 은혜를 갚고자 마음먹고 있었지만 갖은 수소문 끝에 간신히 알게 된 소식은 저희 부모님께서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 늘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셨기에 저와 여동생이 지내고 있는 거처 또한 찾아내실 수가 없었고요. 저희 부모님의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인분들은 없었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 여사님께서는 부잣집 사모님들과 사교 모임이 있을 때면 이따금씩 저희 어머니와 있었던 일화를 상세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장돌뱅이 출신 귀인 덕분에 분당 땅이 대박이 나서 지금처럼 큰 부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이지, 우리 부부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자리 중 하나에 제가 일하던 집 사모님이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여사님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잘 알게 되셨고, 그러던 중에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사모님께 전해드리자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여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돌뱅이 출신 귀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에 사모님께서 귀인의 딸일지도 모르는 저와 여사님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거고요. 물론 그러한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여사님께서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 저를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제가 여사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날이 저희 어머니의 생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여사님께서는 귀인의 생일상이라도 직접 차려주고 싶다면서 저희 쌍둥이 자매에게 함께 성묘를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며칠 뒤 저희 부모님의 산소를 마주한 여사님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옥이 이 사람아, 살아생전 그토록 땅 보는 눈이 뛰어났던 자네의 무덤이 어찌 이리도 작을 수가 있는가. 그 특출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어찌 이리도 허망하게 떠나버릴 수가 있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을 가진 부자셨습니다. 자네 어머님이 귀하고 값진 보물을 가진 분이셨다고? 당연하죠. 제 동생이 살아생전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주 영특합니다. 국민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도 어려워하는 수학 문제들을 거의 가지고 놀다시피 했던 수제 중에 수제거든요. 그러자 줄곧 잠자코 있던 제 동생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사님. 저희 어머니의 보물 중 가장 빛나는 건 제가 아니라 언니입니다. 언니는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굽어 살필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저 못지않게 아주 잘했었고요. 이에 저희 쌍둥이 자매를 번갈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여사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의 산소를 향해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성옥이 자네가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나한테 분당 땅을 소개시켜줬던 모양이로구먼. 가장 영특하고 우애도 깊은 쌍둥이 자매를 이 세상에 선물해 주었으니 나더러 그 꿈나무들을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거목으로
잘 키워달라는 뜻에서 말일세. 그렇지, 성옥이? 말을 마친 여사님께서는 마치 대답을 기다리신다는 듯이 저희 어머니의 산소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저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은 두 사람의 어머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일세. 허니 앞으로 두 사람의 학업 또한 내가 책임져야 마땅한 일이겠지. 오늘부로 너희의 학비랑 생활비를 내가 모두 지원해주겠네. 장차 유학을 다녀오고 싶다면 유학에 들어가는 비용이랑 숙소까지 모두 내가 다 해줄 테니 너희 두 사람은 나랑 딱 하나만 약속해주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역군이 되어주시게. 자네 두 사람은 어머니께서 이 세상을 위해 남긴 씨앗이자 유산이니까. 그날 저희 쌍둥이 자매는 여사님께 꼭 그렇게 하겠노라며 약속드렸고, 저희 자매와 여사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을 위해 제사를 올렸죠. 이후 여사님께서는 그날의 약속 그대로를 저희 자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파출부위를 떠나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여사님의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전념했죠. 또한 여사님께서는 고등학생 둘이 지내기에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면서 저희 쌍둥이 자매에게 집을 한 채 해주시고 싶어 하셨는데요. 그 제안은 저희 쌍둥이 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어차피 저희 쌍둥이는 장차 서울대를 졸업한 뒤 유학을 다녀오게 될 텐데 여사님께서 저희에게 정집을 해주시고 싶다면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 해주시는 편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희 자매가 여사님을 실망시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순조롭게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 유학을 떠나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귀국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여사님께서 저희의 유학에 필요한 비용과 숙소를 모두 지원해 주셨고 경영학 박사가 되어 귀국한 저희 자매를 위해 마침내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자매가 여사님께서 해주신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던 날, 여사님께서는 다시금 저희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옥이 자네도 하늘에서 보고 있지? 내가 자네의 두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쌍둥이 자매 둘 다 내가 뭘 더 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거든. 대신 앞으로도 두 아이의 곁에 계속 머물면서 이모 노릇은 해주려고 하네. 자네가 이 세상에 남긴 씨앗이자 유산이 장차 얼마나 큰 거목이 될지 그 모습을 내 한평생 곁에서 계속 지켜보고 싶으니까. 성옥이 자네도 두 사람의 앞날을 하늘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게나. 그렇게 여사님, 아니 이모님께서는 금전적 지원을 뛰어넘어 저희 자매의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한편 저희 자매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정말이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자매가 한마음 한뜻으로 작은 벤처기업 회사를 차렸고 마침내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죠. 이모님께서는 두 쌍둥이 조카가 회장님 소리를 듣는 모습까지 곁에서 모두 지켜보신 뒤에서야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고, 저희 자매는 이모님의 조카 자격으로 정성껏 장례를 모셨어요. 물론 앞으로도 이모님의 제사에 꼬박꼬박 참석할 예정이고요. 다만 저희 쌍둥이 자매는 아직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자매가 스스로 판단하건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지만 어머니의 해안과 제주에 비하면 저희 자매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들이거든요. 이모님 또한 저희 자매가 따라잡기에는 너무나도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저희 어머니 덕분에 큰 갑부가 되셨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은혜를 은혜처럼 생각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난 반평생 저희 자매를 굽어 살펴주신 이모님이 대단한 분이셨던 거고요. 저희 자매는 이모님처럼 마음씨가 바다 같은 분을 아직 못 만나보았고 저희 자매 또한 이모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사람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저희 쌍둥이 자매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어머니와 이모님처럼 훌륭한 거목으로 거듭나겠노라고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 많이 남겨주세요. 동생이랑 같이 짬짬이 읽어보면서 더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